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15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우면산 터널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 때문에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그 액수를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보전금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엔 28억 원을 보전해 줬는데 지난해에는 그 액수가 55억 원으로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면산 터널 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지난해에 이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후 통행량이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 통행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행료를 올려도 통행 수입은 줄고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골칫덩어리입니다.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회사 법인카드로 7억여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재철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 씨에게 쓴 회사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정 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실무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오송의 주택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 이런 설명인데요. 딱 하나만 반문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과연 사장님 면전에 대고 공격성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웅진 폴리실리콘 경북 상주 공장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 직후에 이 염산 일부가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상주시는 주민으로부터 염산 누출 사고 신고를 접하고도 관계 기관에 제때 알리지 않아서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현장 인근 소하천 일대 수지를 점검한 결과 당일 오후 5시 10분쯤에 공장에서 소하천으로 이어지는 빗물관로의 수질이 수소 이온 농도 1 내지 2의 강산성을 나타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장 인근 소하천에서 낙동강지류인 병선천까지는 650여 미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줄줄이 부실이고 줄줄이 엉망입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가 이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소액을 대출해 준 다음에 평균 761%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피해자인 30대 여성에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하루에 6만 원씩 65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등 평균 761%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은 최고 2,300%의 이자로 원금의 7 내지 8배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자가 최고 2,300%라 이러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의 때가 더 크다 이런 말이면 몰라도요.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이털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대표입니다. 여러분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최고의 영어 강의를 평생 무료로
여기 한마디로닷컴이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 영어 교육 한마디로닷컴이 응원합니다. 영어는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닷컴. 어제부터 시작한 기획 시리즈죠. 이 대선이 던진 화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보 화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LL 논란의 북한 로켓 발사 더 있죠. 심지어 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남측 정부 발언까지 이런 요인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일정하게 흔들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의식 지형이 어떤지 이걸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좀 전에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뭐 NLL, 로켓, 그다음에 남측 정부 발언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일정하게 움직였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북한 변수가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네. 과거의 북풍 말이죠. 네. 적어도 97년 이전에 뭐 총풍도 있었고 판문점 사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칼기 폭파도 있었고 이런 북풍은 지지 후보를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권위주의적이지만 안정된 안보에 책임이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어떤 거 지지 후보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97년 이후 특히 이번 대선까지 오면은 지지 후보를 바꾸는 역할은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그 뒤에 나타난 북풍 효과는 안보 결집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어떤 북한의 대화록, NLL, 네. 그다음에 남측 정부 이런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어떤 그 투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 결심. 예. 이렇게 해가지고 5, 60대가 새누리당 쪽으로 결집하는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 효과가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네.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특히 결집 효과가 돋보이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 후보를 바꾸는 수준까지는 안 갔다. 그러나 이것도 대선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른바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데는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6.25를 겪은 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같은 세대가 어떻게 함부로 네. 뭐 진단하고 추측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인생을 살아온 데 있어서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경험이고 네. 트라우마라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50대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50대는 대부분이 전후 세대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50대와 60대 이상을 한두름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한번 보죠. 이 우리가 전쟁에 대한 기억은 집단 기억입니다. 네. 이제 60대 이상의 어떤 그 전쟁을 겪은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기억이죠. 네. 집단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세대는 그것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40대 후반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고 큰 얘기가 전쟁 때 겪은 얘기예요. 네. 피난할 때 겪은 얘기고 예. 또 집안에 어른 누가 전쟁 때 실종됐다거나 네. 아니면 돌아가셨다거나 예. 이런 얘기를 수십 년간 듣고 커왔고 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이런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한국 전쟁이라는 건 대단히 특별한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예. 어떤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수가 사망한 전쟁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때 민간인 사망률이 40%입니다. 네. 2차 대전 때 민간인 사망률이 75%입니다. 한국 전쟁 때 민간인 사망률이 85%입니다. 민간인 사망률은 어떤 식으로 추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군인이 아닌 예. 사망자.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서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죠. 예예예. 예,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이라는 의미가 매우 각별한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전쟁에서도 본 적이 없는 네. 군인과 민간인이 구별되지 않고 대량 사륙이 자행된 매우 특별한 전쟁이고 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예. 자, 그런데 3년 동안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어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무기가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력이 된 어떤 비극의 극단성에 위치해 있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그 개인과 가정과 집단마다 예. 하나의 어떤 공유되는 기억으로서 이것이 한번 정립이 돼 놔놓으면은 네. 그 자식들은 비록 전쟁을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어떤 계승이 이루어졌고 네. 복제되기 시작했고 자기 증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적어도 전쟁 세대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지금 남북 간에도 지금 문제가 가장 만나면 화두가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네. 전쟁 때 처리 문제가 아직도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집단 기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아직까지 사라지지가 않은 거죠. 적어도 이 점에서 자유로운 것은 지금 30대 이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30대 이하는 왜 그러면 자유로운 겁니까? 이제는 전쟁 세대의 손잡벌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그 기억이라는 것이 후세로 계승될 때마다 약화가 되는 건데 네. 전쟁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관념에 대해 가지고 의식은 하고 있으나 자기의 어떤 결정적인 네. 하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은 못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후 세대는 어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어떤 그 하나의 권위주의 정권의 그 생활 사회상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생활이었어요. 네. 게리슨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병영 국가적 통치.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교련 수업 받고 했죠. 여자들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쟁 계획에 보면은 학도 그 호국단 또 이 중고등학생 조직하는 어떤 그 계획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예. 학도라는 말 얼마나 구태의연합니까? 그 말 다 있어요. 예. 전쟁 나면 그 계획대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생들도 그러니까 전부 다 차출하는 겁니까? 그 학교의 어떤 편제가 학급 단위 편제에서 소대 단위 편제로 바뀌고 네, 그렇죠. 노력 동원을 하고 예. 전시 지원을 하고 예. 더 전쟁이 극단화되면 예비 병력이 됩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교련 수업 받던 게 바로 그런 거죠. 교련 수업은 우리가 7, 80년대 학교 다닐 때 그 교련복 입고 총검술 배우고 제식 훈련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훈련의 의미는 전쟁이 나면은 바로 병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중군사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노농적이대가 지금 그런 어떤 학도 호국단하고 유사한 아, 노농적이 될까 조직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비 예. 병력이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거의 90년대 와서 그렇죠. 그렇죠. 교련 수업이라는 게 이제 폐지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떤 병영 국가적인 그 이미지를 탈색한 거는 90년대 한 초반 정도 됩니다. 네. 이때 와서야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이 하나 어떤 병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이미지를 비로소 탈피했다고 볼 수가 있고 노태우 정부가 이제 북방 외교를 펴면서부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노태우 정부가 거의 끝날 무렵이 가서야 예. 이런 어떤 사회 병영적인 어떤 통치 기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시 비상 대비 계획에는 아직도 그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평시 훈련만 안 할 뿐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박 사례가 2010년 지방선거인데 2010년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안함이 한 2달여 전에 있었습니다. 네. 3월 24일인가 26일인가요? 3월 26일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조금 더 전에 천안함이 있었고 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 보수 신문 가운데 한 신문은 6.2 지방선거 당일날 일면톱으로 천안함을 다시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표심을 자극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분명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당시는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역풍이죠. 그리고 네. 안보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강원도에서도 야도가 돼버렸습니다. 네. 강원도지사가 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이건 어떻게 설명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의제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어떤 북한에 대한 위협 공포는 다분히 어떤 정보를 독점한 정부와 네. 그것을 받아 쓰는 어떤 보수 언론에 의해서 기획되거나 네. 또는 의제로 등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천안함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천안함은 우선 정권 자체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네. 또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계속 말 바꾸기 또 어떤 그 팩트 뒤집혀지는 거 네티즌에 의한 의문 제기에 정보가 수세로 몰린 사건입니다. 네.
적어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하기까지는 네. 거의 어떤 그 청와대조차도 군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해서 권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벌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 어떤 해군과 합참과 국방부, 청와대라는 네 단위의 행위자가 예. 마치 어떤 그 낙지발처럼 따로 놀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천안함 문제를 의제로 등록화할 때, 그럴 때 정권의 의도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네. 프레이밍을 해서 의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다음에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언론 발표를 믿어야 되느냐, 예. 이런 점에서 어떤 그 광범위한 불신과 어떤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 의제 창출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기존의 북풍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존의 북풍 사건은 우리가 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뚜렷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87년에 칼기가 폭파됐어요. 네. 예, 96년에 판문점에 예. 북한군 진지가 구축됐어요. 현장 중계 방송하듯 했어요. 예.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제가 등록되는 단계에 명확히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정부에 의해서 프레이밍이 됐다고 한다면 네. 천안함 경우에는 정부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이것이 어뢰냐, 기뢰냐, 좌초냐 이런 문제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치 어뢰에 기울어지는 듯한 답변을 하니까 청와대가 메모 보내서 바로 막았지 않습니까? 네. 당시의 청와대 생각은 만에 하나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예. 자칫 그 전에 예단을 했던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음흠. 국제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 이건 제가 청와대에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래서 조심조심 관리를 했고 5월 20일이 돼서야 발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발표 자체도 불과 5일 전에 인양된 그 어뢰 추진체. 예. 이걸 5일 전에 인양했다면 가져와서 보관하고 닫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전시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2, 3일은 까먹었을 거고 분석을 언제 했겠습니까? 1번 그 글자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1번 어뢰. 네. 예. 네. 그러니까 건졌다고 하자마자 바로 물기 말리고 수건으로 닦고 바로 전시해서 발표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부실하다, 설명이 부족하다, 네. 또 믿기지가 않는다. 네. 이런 어떤 그 반응들이 나오면서 그 정부가 이 천안함 사건을 의제화하는데 대단히 그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또 오히려 어떤 그 민심의 이반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북풍하고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당시 천안함의 진실을 두고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상당한 어떤 그 의문 제기가 있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젊은 세대로 규정을 한다면 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50대 이상의 네.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천안함의 진실 논란에서 네. 일정하게 빗겨나 있고 오히려 정부 발표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규정력이 더 큰 세대라고 본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한테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오히려 지방선거가 끝나고 영향을 더 미쳤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어떤 점에서요? 자, 우선은 이 사건,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어떤 그 물 아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어떤 우리가 이 정황,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네. 어떤 이미지화 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어요. 단지 그 군함이 인양될 때 네. 어떤 또 뭐 장례식을 치를 때 예.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강렬한 어떤 이미지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접근이 어려운 네. 하나의 그 어떤 미스테리, 불확실성, 예. 또 복잡한 영역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만큼 이것이 북한에 대한 명확한 존재감을 주는데 대단히 의제로 등록되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예. 계속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평도 사건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평도 사건은 문제가 다르죠. 네. 이거는 북에서 포를 쏴가지고 우리 민가와 군부대에 그대로 포탄이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 오히려 천안함에 대한 생각을 바꾼 건 연평도 사건입니다. 오히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서 천안함도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다.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인식이 어르신 전환이 같은 이루어졌다. 경우는. 예, 우선 이건 뭐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그랬죠. 네. 그래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안 믿는 국민이 약 60%에서 70%였다가 예.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북한 소행일 것이라는 인식이 다시 60에서 70%로 바뀝니다. 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그 천안함 사건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천안함에서 연평도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그 이듬해 네. 다시 또 저기 전개되는 증식되는 네. 이러한 과정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어떤 단일 사건으로서의 북풍과는 다르죠. 예. 아,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천안함은 북풍 사건의 그 틀 안에서 같이 비교 분석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좀 다르고 특수성이 있다. 있죠.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NLL 같은 경우도 대선 과정 내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정부나 여당 보수 세력에 의해서 프레임이 짜여져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주입되고 세뇌됐던 네. 이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죠. 과거의 북풍은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아무런 북한 사건이 뭐 NLL과 관련해서 뭐 로켓 발사가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로켓 발사가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예. 예. 그러나 그것 자체는 대선에 큰 영향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로켓은 예. 예. 이 주로 대화록, NLL, 예. 뭐 남북 공동 어로구역 예. 이렇게 서해 문제가 그 쟁점이 됐는데 사건이 없었어요. 네. 무슨 NLL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경비정이 월선했습니까 대선 때? 안 했죠. 없었어요. 예. 총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오히려 대선 때 조용했어요. 예.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마치 뭐 대선 때 서해에서 도발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 도발 안 했습니다. 네. 자, 사건이 없이 서해가 쟁점화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이. 네. 사건이 없으니까 사건을 만들었죠.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에 비밀 대화록이 있었다. 그렇죠. 이것은 가공의 사건이에요. 네. 이런 사건을 하나의 어떤 그 형성하고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건이 현재화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담론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아니라 논란이 됐던 거죠.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하나의 이벤트 사건화된 것을 차용했다고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풍이 이번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좀 나름대로는 곤혹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한 사건을 겪지 않고서도 네. 과거에 있는 어떤 모종의 사건을 가공함으로써 예. 현재적인 의미를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북한 변수가 나올 때마다 굳이 어떤 그 위기가 없고 또 뭐 북한에 부탁해서 총 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이런 식의 어떤 프레이밍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과정에선 별거 아닐 거라는 이런 어떤 안이함 네. 또는 저기 그 자만심까지 민주당에 줄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전과는 다른 북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네. 또 제대로 대처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이것도 표로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겁니다. 민주당이 더 좀 거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까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겁니까? 아니 우선 말이죠. 예. 이 NLL 대화록 논란이 나올 때 최초에 새누리당 정문환 의원이 제기했던 건데 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이거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러다가 역풍 분다. 네. 왜 저런 거 제기하냐. 그리고 초기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내 개혁파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박근혜 후보조차도 아니 뭐 그거 꼭 해야 되냐 말이지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화록 논란이 10월 9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10월 4일 날 14 남북 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그 갑자기 어떤 김장수 장관 경직성 발언이 있었고 그때 뭐 공동 어로구역이 될 뻔했는데 국방장관의 경직성 때문에 안 됐다. 이 논란이 점차적으로 그 이후에 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10월 9일 날 대화록 논란하고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NLL 공동 어로구역이라든가 그 NLL의 어떤 성격 논쟁하고 결부되면서 점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야당이 허용해 준 겁니다. 할 테면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겁니까? 멍석을 깔아줬다기보다 문 열어준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보고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잘못 대응했죠. 네. 우선 팩트가 안 맞았어요. 민주당의 주장에 예. 팩트가 틀렸다고요? 팩트가 틀렸죠. 어떤 점이 틀렸습니까? 예컨대 남북 장관급 회담 김장수 꼬꼬장수 발언 말입니다. 아, 예. 그거 뭐 김장수 장관이 저기 그 NLL을 남북 양쪽으로 등거리 공동 어로구역을 만드는 것만 고집해서 북한이 등면적 그 공동 어로구역 만들자는 걸 협상 안 하고 내려왔다. 네. 사실은 아닙니다. 네. 김장수 장관은 등면적 얘기하러 간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NLL 이남으로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이걸 관철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NLL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네. 이게 진중권 변희재 토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변희재는 봐라. 저기 이렇게 북한이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저기 북한 제안을 안 받았다 그랬다. 네. 국방장관이 경직돼서 예. 그렇다면은 우리 해양 내주자는 얘기 아니냐. 네. 사실은 억지예요. 음.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자가당착적인 논거를 제공한 거죠. 예.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그 거의 그 인터넷 토론이 몇백만 그 조회수가 기록을 할 때 민주당은 무대응이었어요. 네. 대응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칠테면 치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어떤 그 서해 평화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공동 어로구역 얘기만 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어떤 그 새누리당의 공세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아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구나. 저 뭔가 있구나 쟤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죠. 예.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은 분명히 해명을 하거나 어떤 그 진실을 밝혔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이고. 예, 이걸 제일 잘하는 게 김장수 노무현 둘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말이죠. 그렇다면 대선 막바지에 와서 이것이 무언가 좀 대선 전국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했다면 네. 대화로 공개하자고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 대화로 공개하자. 네. 정 그렇게 의문이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개한다면 우리 대화로 공개 응하겠다. 네. 이 카드는 적어도 한번 쓰는 걸 고려했어야 됐다. 이른바 역공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대선 전에 까자.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자신 있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다소 이 어떤 정치 공세의 효과를 차단하는 어떤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다 결과론입니다. 제가 지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버스 지나간 다음입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입니다. 네. 예. 지금은 사실은 이런 말할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예. 자, 로켓은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로켓은 말이죠. 네. 자, 저기 우선 그 로켓 발사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더 지났는데 네. 지금까지도 제재 얘기 없어요. 북한에. 진짜 그러네요. 네. 예. 유엔 안보리 안 열렸어요. 예. 로켓 발사를 남의 일 보듯 합니다. 네. 우선 그 미국이 그랬죠. 네. 예. 미국이 처음에 진짜 쏠 거냐? 쏘면은 한번 그건 국제 결의 위반 아니냐? 이 정도 말해서 흐지부지 끝났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아예 태업을 하고 있고 그때 대선 전국이었어요. 12월 12일 날 발사했는데 대선이 일주일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도 안 움직이고 미국도 안 움직이고 중국은 나몰라라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어떤 논의가 되지를 않으니까 어떤 그 대선 후보 양쪽 캠프가 다 같이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로 로켓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네. 자, 한반도 안보 문제 정말 중요한 안보 문제라면은 2007년에 태화록이 문제입니까? 북한 로켓이 문제입니까? 발등에 불이 문제죠. 네. 그러면 발등에 불에 대해 가지고 대선 캠프가 다 같이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이 부분은 대선 전국에서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담인데요. 네. 농담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강연하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네.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핵 개발했을 때 오히려 찬성한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가 그 강대해지려면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간섭 때문에 핵 개발을 못 하니까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통일이 되면 그걸 우리가 접수하면 된다. 네. 물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네. 그런 발상이지만 네. 아무튼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왜 미국하고 거의 맞짱 떠가면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네. 자주국방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핵 문제의 원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북한보다도 근 20년을 앞서서 핵에 눈을 뜬 지도자가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네.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봐선
어떤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유전자 안에는 어떤 약소국으로서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라는 네. 이러한 정신이 숨어 있어요. 예. 한말로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예. 우리가 수없는 외세 간섭과 침략을 받으면서 예. 우리의 어떤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 네. 그것이 이제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네. 끊임없이 커져왔고 그런 만큼 나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절박한 것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것도 지금 일종의 안보 컴플렉스의 발현이네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이 정도 안전해진 것도 네.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옛날에 한말의 조선은 망해서 100년을 갔고 네. 외세의 어떤 걸레같이 찢겨나갔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분단해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어떤 역사 자체는 우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했어요. 지금 조선조 50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규군으로 안보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기에서 어떤 일제 시대의 어떤 외세 각축전까지 우리나라 정규군으로 안보를 제대로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다 물론 졌어요. 전쟁에서 하긴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계시죠. 이순신 장군이라도 있었으니까 더 망하지 않았던 거지만 예. 우리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 정규군으로 안보로 성공해본 적이 없는 나라고 성공을 하고 그나마 살았다는 거는 외교로서 버텨온 겁니다. 네. 누구하고 손잡았느냐. 아니 근데 고구려 때 정규군을 해서 몇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1000년 전 얘기지. 예. 지난 500년, 아니 1000년 전에는 달랐죠. 그때야 우리가 오히려 정벌을 하러 갔던 때고 예. 고구려 이후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예. 아무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 어떤 민족 국가 어떤 하나의 집단 단위의 생존의 문제가 가장 절박했던 것이고 네. 그 가장 비극적인 공간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비극적 공간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 문제를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했던 측면이 없는가 우리도 한번 자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 거기에는 어르신들에게는 그건 이데올로기 이전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죠. 예. 그렇다면 북한이 싫으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 자,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한반도가 언제 불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안정성, 네. 우리 사회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상태가 어느 날 붕괴될 수 있느냐? 내가 어느 날 이런 어떤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불안정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불안정한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그걸 북한하고 동일시해 주는 거. 네. 이것이 의제 설정입니다. 이것이 북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안보, 네.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대전제. 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언젠가는 이루어야 된다는 대전제. 네. 이거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일 그거 꼭 해야 돼요. 통일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건도 많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지금 체제에서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 너무나 당위로 이야기되는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조와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있어서 남북 교류, 네. 화해와 협력 그래서 거기서 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지극한 당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경제적 관점에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겠느냐의 문제. 네. 이건 지금 물음표로 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어떤 통일이라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가치는 잘 다가가지가 않겠죠. 네. 그러나 한번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친해지고 네.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예. 북한에 보니까 아주 신기한 우리하고는 색다른 어떤 문화적인 네.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싶고 예.
그다음에 북한산 술이 있고 여러 가지 특산물 있고. 술이 왜 나와요? 술이. 요즘 20대 술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고 교류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는 게 좋으냐 싫으냐 그러면은 다 좋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번 20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막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똑같이 그럼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 통일이 됐을 때 자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느냐 오히려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갖고 제가 이제 주워들은 얘기를 다 끌어모아서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비용은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효율성과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주는 중요한 수단일 수도 있다. 통일이.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좀 끄덕거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설명하면 납득한다니까요. 예. 다 납득해요. 자, 그렇게 바로 네. 제가 이 문제 그러면 지금 그 야권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네. 교류 이걸 통한 통일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위인데 그 당위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을 배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 예. 방법 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서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많이 나왔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그걸 가로막는 요인이 네. 이 안보 문제가 너무나 강렬하단 말입니다. 네. 그 젊은 애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연평도 사건이 나고 지하철을 타봤는데 옆에서 여학생 둘이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대화 내용이 야 총에 맞는 게 더 아프냐 포탄에 맞는 게 더 아프냐 이래 둘이 여자들끼리 한참 토론하다가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 아프지. 아우 그냥 그놈의 그 섬 떼줘버리고 말지 왜 저렇게 사람이 죽고 다쳐. 그렇게 그냥 얘기를 줘버리지. 예. 이 얘기고 남학생들이 토론을 하는데 네. 아니 우리나라 군사력이 북한보다 첨단 무기도 많고 몇 배나 더 강하다는데 아니 포를 쐈으면 비행기로 가서 때리고 그냥 싹 쓸어버리지 왜 그렇게 당하냐 이게. 네. 아 그러면은 저기 전투기나 어디 그냥 뭐 군함이 가가지고 다 정리해 버렸으면 됐지 왜 안 했을까? 네. 정말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 눈에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안보적인 사안이 벌어지면은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는 제압을 해서 빨리 이거를 종결시키는 예. 이런 불안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왜 못할까? 이런 의식은 의식대로 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면에는 북한을 다른 하나의 국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위협이자 어떤 경쟁자이자 어떤 나와 다른 하나의 타자로서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하고 같은 말씨를 쓰는 예. 어쩌면은 세계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상이한 이중적인 어떤 의식 구조가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구태여 규정하거나 예.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더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어떤 그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고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은 지금 국민들하고 언제 어느 때나 쉽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에서 성과가 나오고 예. 또 어떤 하나의 가시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네.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 네. 이런 어떤 그 국가 번영, 생존, 통일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장기적 안목의 비전은 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가끔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사안 아니냐.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또 우리 어떤 민생이 그 화급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떤 이런 고준담론, 네. 어떤 이런 어떤 그 국가의 고차원적인 영역을 갖다가 어떤 대중화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 국가라면 예. 안보와 통일 문제는 전문가들끼리 얘기하게 하고 국민들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 국가입니다. 또 사실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민생, 우리의 어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다 같이 집중하는 가운데 네. 그 공동체 외곽에서 벌어지는 문제, 예. 안보 문제, 통일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선진 민주 사회라면은 그렇게 어떤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고 그건 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고 네. 그것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어떤 북한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또 성숙되게 좀 성찰을 해야 될 것은
국민들한테는 이런 여러 다양한 의식 구조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네. 거기에 맞는 어떤 믿음 있고 책임 있고 예. 어떤 신뢰감을 주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자세와 준비를 갖추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 이 대선에서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거의 결론성 말씀이신데 네. 이대로는 못 끝내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보수 세력이 일상 시기에 꼭 선거 국면에서만은 아닙니다. 일상 시기에 낙인 찍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낙인 찍기의 주된 테마가 종북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일정하게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북이라는 말이 원래 민주노동당하고 진보당이 분열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보가 개발해 놓은 걸 좋으면 다 갖다 써요. 지금까지 국군 포로 문제도 진보 정권, 민주 정부가 다 개발해 놓은 건데 이제 보수의 아젠다가 됐어요. 네.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까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어두운 그늘에 있던 것은 전부 민주정부 때 한 거고 또는 진보 진영에서 나온 건데 그게 지금 전부 보수의 아젠다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종북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이 종북이라는 말 자체는 낙인 찍기, 어떤 마녀 사냥, 어떤 메카시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도에 다 들어맞는 것도 맞습니다만 네. 그런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자, 서해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다음에 어떤 남북 양측 군대가 서로 위협적인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 어떤 굉장히 위험한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빠뜨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런 북한하고의 협력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경시되는 네. 위협받는 것은 절대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주겠다. 네. 우리가 자칫 북한하고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군에게 혼란으로 인식돼서 네. 이 군의 어떤 대비 태세에 있어 극심한 혼란과 치명적인 어떤 위기가 초래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할 테니 이런 점에서 우리를 믿고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믿어달라. 협력해 협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줘야 되는데 예.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말을 생략하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 좋아지면 안보 문제 저절로 다 해결될 건데 왜 신경 써? 그건 아니죠. 예. 예. 이러다 이런 식의 어떤 무관심 내지 무시하는 걸로 자기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종북 논란을 하는 극우적인 어떤 정치 집단이야 사회적으로 목소리만 커 보이지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선동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군인들이라든가 어떤 안보 관련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런 극우주의자들 말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냐 하면 자기 생명이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고 언젠간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나의 마음을 저 사람들이 대변해 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음흠. 그래가지고 전부 동의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저 말은 해야 된다고 일정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군에서도 영향을 받아 종북 교육까지 시키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고리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안보 쪽에 관심을 표명해 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함대 사령부 방문했을 때 참 그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북 간의 서해 평화 협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함대 장병들이 대비를 하는데 어떤 혼란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내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여러분들 협조를 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어렵게 나온 얘기입니다. 음흠. 그 쉽고 평범한 얘기가. 음. 그러면 거기 있는 해군 장병들이 무슨 햇볕 정책이 뭔지 대북 강경 정책이 뭔지 머릿속에 2%도 없어요. 당장 내 임무 내가 못하면 책임 추궁을 받는 거고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식이 99%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일단 인정해 주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 쪽에서 소홀히 한 건 뭐냐면은 어떤 관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큰 바위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작은 돌멩이를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 잘 굴러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화와 어떤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걸림돌, 즉
그것은 안보 위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보 위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이런 안전장치를 깔고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평소에 관심이 부족했다가 네. 대선 때 이것을 잘하겠다고 공약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것이 때가 늦은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안보 공약에서는 솔직히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낫습니다. 네. 새누리당 안보 공약 낸 거 없어요. 네. 오히려 민주당 뒤쫓아왔습니다. 군복무 단축이 대표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한다 그랬다 민주당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안보 공약을 제일 늦게 발표한 데가 박근혜 캠프입니다. 네. 안철수가 제일 먼저 했고 예. 제일 늦게 한 게 박근혜 캠프고 안보 전문가들 많다 그래봤자 별로 역할한 거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엔 놀았어요. 예. 그래서 정책으로서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2배 이상 노력을 해야 돼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전략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전략이 것이. 더 중요하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수 세력이 진보 진영을 공격할 때 꼭 단골 메뉴로 활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인권 실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인권은 체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자 남북 교류가 필요하고 북한의 특성이 이러하니까 이런 논리가 네. 그런 게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고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보수 세력은 바로 그 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보는 이중적이다. 여기서 더 나가서 종북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어떤 그 인권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뭐 생존권, 자유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평화권이라고 봅니다. 인권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권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존권. 네. 그러니까 생존권도 우선 그 생존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먹는 거, 입는 거죠. 이런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권은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네.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이것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동안 경시돼 왔지만은 전쟁은 국가의 독점적인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우리가 인식해 왔지만은 사실은 인권입니다. 네. 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해야 되냐 이게. 그렇죠. 자, 이 평화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인권이고 네. 그다음에 자유권입니다. 네. 나의 어떤 정치적 또는 어떤 신체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든가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강경 정책이 전부 반인권적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대남 정책도 반인권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인권의 범주에서 할 때 이건 보편적 의미의 인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고 단순히 북한 인권법이라는 관점에서의 인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있는 박해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범 수용소에 그러니까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거기서 이루어지는 온갖 그 참혹상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정치적 국면에서 벌어지는 이것만이 인권이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범위가 좁아지고 네. 이건 북한 인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인권이 아니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인권을 말하는 이유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생활이 개선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도적인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도적인 지원에 정치적 전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이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진보 진영의 논리였고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 틀을 짜는 그런 접근법보다 네. 더 우선시하고 더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의 온갖 그 반인권적인 그 실태가 먼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 비참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당신들은 말이 없느냐라고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말해야 된다는 측이 있고 예. 사실 말하면 더 나빠진다는 측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탈북자를 정치에 활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탈북자
더 통제됐습니다. 네. 더 끊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북한에다가 대고 매일 떠들어댔습니다. 그거 작년 총선 때 떠들어댄 겁니다. 네. 그 사람들 송환되면은 더 그 핍박을 받겠죠. 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그 사람들 그 정치범 수조용소에 가두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대로 된다는 역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좀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보면은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가 있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러니까 해설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자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먼저 보는 줄 아십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부터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자 북한의 인권 더 나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냐. 네. 여기서 학문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 실태가 감각적으로 먼저 다가가니까 네. 국민들에게 네. 결국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진보는 이중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중적이다. 하는 네.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공격과 잘못된 인식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지금 왜 이렇게 어떤 진보 진영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어떤 수세에 몰리느냐 하면은 이유를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딸이 있다 이거예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우범지대 있어요. 나쁜 놈들 많은데 네. 거기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거기 가면 큰일 당한다. 네. 돈 뺏기고 어떤 더 불상사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르쳐 놨는데 어느 날 거기 가서 어떤 불상사를 당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말이죠. 딸을 야단치는 건 둘째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거기 가서 그 불량배들한테 당했다면 그 나쁜 놈들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그 누가 그랬는지 밝히고 책임 추궁하고 예. 그 다음에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은 이제 딸한테 너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이것도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네. 안보 문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지면 예. 나쁜 놈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북이 명확하게 도발한 게 맞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선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엄격한 거, 그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예. 이 말의 순서가 바뀌면은 엄청난 역풍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북한 그 도발 주체는 북한인데 방어 주체가 뭐 허술했다.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러면 보십시다. 예. 연평도 사건 때 이게 왜 연평도가 문제냐면은 북한은 독을 가진 코브라가 딱 독이 올라 있어요. 근데 왜 그 앞에 가서 저기 그걸 약 올리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약을 올리고 저쪽이 독사라 그러면은 대비는 하고 가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네. 근데 바로 북한 코앞에서 그 K9 자주포를 그게 해주까지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인데 그걸 바다에다가 계속 떠뜨렸다. 네. 그러면 저 독사가 이걸 다 지켜보고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반격을 할지 모르면 대비를 했어야 될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 연평도 사건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 게 맞습니다. 일정하게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있음에도 하지 불구하고 말랬는데 왜 갔냐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한 것은 북한이니까 먼저 북한부터 규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저기 제가 봐도 한심하게 당했는데 네. 이걸 따지는 문제는 따지는 문제대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저기 가서 당한 것 자체에 시선을 집중을 해주고 거기서 어떤 그 포가 날라왔다는 선제 공격을 당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안보 논리로 풀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군을 질책해도 늦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군의 그런 그 저기 잘못된 행태를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냥 남북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교전이 벌어진 거다. 이게 진보 진영의 한 말의 전부예요. 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봉사가 개천나무라듯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북 관계 그럼 언제 좋아질 겁니까? 네.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안보 문제의 본질은 뭔지 그러면서 질책을 하더라도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할 말을 하고 네. 그러나 이것의 장기적인 대안 이 부분의 어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부분의 순서를 정확하게 준수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났을 때마다 봐라 남북관계 무너지니까 이런 사건 벌어진다. 마치 남북관계 무너진 니들 때문에 이렇게 어떤 거 벌어진 건 사필기정 아니냐. 이거 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약이 올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서두에 안보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네. 결국 진보가 이런 문제 터지면은 엉뚱한 사람을 탓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능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쪽으로 인식되는 어떤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햇볕론, 네. 햇볕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르신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미시적인 문제들을 햇볕론 하나로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고 네. 오히려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조그만 구멍이 결국은 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우연적이고 발생적인 사건이라도 그걸 면밀하게 관리에 들어가는 전략이 없으면 네. 그 오히려 햇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는. 아니 이 부분은 말이죠. 예. 그 햇볕 정책이나 대북 정책은요 장기적인 정책이에요. 그렇죠. 자 DJ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봐야 되는데 대신 길게 봐야 된다. 그렇죠. 절대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그 확신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면 확신이 아니다. 음.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평화와 어떤 협력을 해서 이 한반도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문제는 단시일 내에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정권 한 정권의 업적으로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풀어가야 되고 언젠가는 그런 시절이 온다는 하나의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가기까지의 단기적인 국면들은 예. 이것은 그 국면마다 다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장기적인 목표가 마치 현재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갖다 붙이는 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연평도 그 밖에 많은 어떤 안보 위기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망쳐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남양북 간에는 엄연히 군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도 교전은 벌어졌던 겁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 제1, 제2 연평해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00살까지 오래 살고 싶어도 어느 날 감기가 걸렸어요. 이거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건 좋지만 그때그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관리해 줘야죠.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 한 번 가졌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고 쳐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네.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화해 협력으로 간다는 신념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있는 어떤 국가의 위험 요소에 주목하고 이것을 관리해 주려는 노력은 적어도 수권 세력이라면 눈을 떠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식이 대단히 편향적이고 단편적이다. 보수는 보수대로 그런 단편적이고 또 즉흥적인 게 있는 거고 진보는 진보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역할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주요한 위기를 예방하고 예방에 실패했을 때는 대응하고 관리해 주는 이런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 보장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정치에 활용이 됨으로써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북풍 여당 보수 정권이 어떤 걸 하든 사실 국민들한테 안 통합니다. 그것은 안 통하지만 이랬을 때 그 새로운 어떤 야당의 정치 세력이 대처를 잘못했을 때 또 어떤 그 실기를 했을 때 이럴 때는 그것은 말을 한다는 거죠. 어허.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서 대응 전략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가다듬고 대처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위로 끝내게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어떤 그 의도를 오히려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네.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 한 독자가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서, 집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열기를, 그 열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멍했던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1470만 명이 한마음이 되는 데에 대선 올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못다한 숙면 취하시고 좀 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 앞으로의 1800일 동안도 묵묵히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이탈남과 대선 논례를 사랑해주시고 10만인 클럽 가입으로 후원해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마이TV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중파와 보수 정편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6,300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10,000명을 만들어 보지요. 10만인 클럽 참여는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선 올레는 끝났지만 힐링 올레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힘껏 껴안아 줍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어제 김상조 교수도 그렇고 오늘 김종대 편집장도 그렇고 하는 말은 같습니다. 복지, 경제민주화, 햇볕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더 특화시켜서 말하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과 요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